이번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의 가장 중요한 부수 얘기 이번 시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가 한자에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뜻을 나타내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몸이라든가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뒤를 이어서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발 참 중요하죠. 그죠? 손발 중요하죠. 뭐 다른 부위 중요 안 한 부위도 없습니다만 발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의 부수는 요게 발족자죠. 그죠? 발족자입니다. 요 발족자는 뭔 모습이라고 하면 요 무릎입니다. 발을 표시할 때는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발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발가락 3개 표시하는 거는 손가락이 5개인데도 손을 요 3개 표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요것이 발의 모양입니다. 발의 모양입니다. 요게 발 5개를 그려야 되는 게 발가락 3개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무릎에서부터 발까지의 모습입니다. 요 발족자가. 그러면은 발이라는 것은 이게 가다, 그 다음에 발동작,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발동작, 이런 의미를 한 겁니다. 발에 관해서는. 발에 관한 부수는. 그래서 요 글씨를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밟을 발자입니다. 요게 발족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발과 관계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밟을 발자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발과 관계되는 것이 요런 부수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부수자가 요런 거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발소라을 때도 있고 필, 의미가 2개가 있습니다. 짝이라 할 때는 필로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발의 의미를 담았으니까 요것도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을. 요게 지금 요렇게 된 것이 요것이 거칠 지자의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그죠? 이 거칠 지자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요걸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수가 나오면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소통할 소자죠. 요게 발이 들어갔는데 발이 원활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발에 원활하게 간다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부수가 나오면 이것도 발과 관계 있다고 아마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들 필발머리란 말 많이 들어봤다는데, 근데 그건 정확한 부수 명칭이 아닙니다. 그죠? 요것은 등질발자입니다. 요거는 뭘 의미를 하나 보면 발을 2개를 의미합니다. 요것도 발이고 요것도 발이고 요렇게 요거 발이 하나 있고 여기에 발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등질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 모양이 나오면 발이 2개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게 오를등자죠, 그죠? 등산 글 때 쓰는 오를등자입니다. 요 발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발이 있으니까 간다, 오른다는 의미죠. 이게 제사상에 제기 우를 놓으러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발을 두 개의 발을 의미한다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어그러질 천자입니다. 그죠? 어그러질 부수 이름이 어그러질 천자입니다. 요것도 발을 두 개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발이 이렇게 위로 표시됐지만은 요거는 발이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아래로. 요렇게 발이 아래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발이 아래로 두 개 어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간 요거는 두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 두 발을 의미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글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춤출 무자죠, 그죠? 춤추다. 춤을 추는데 발로 춤추죠, 그죠? 손으로 춤을 안 추지 않습니까? 발이 어그러지면서 춤추기 때문에 요 어그러질 천자가 부수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수는 이름이 떨어지. 부수 이름이 조금거를 척자입니다. 조금거를 척자. 조금 걷는다는 것은 조금만 걷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무슨 뭐를 형상을 했노? 그러면 이 사거리가 이래 있습니다. 사거리가 이래 있죠, 그죠? 사거리의 이 왼쪽 면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조금거를 척자. 사거리 전체를 걷는 게 아니고 요 한쪽만을 걷는다 그래서 조금거를 척자가 된 겁니다. 사거리 전체가 나오는 거 이것도 부수자입니다. 요게 뭘 자죠? 요게 갈행자, 요것도 부수자입니다. 요건 사거리 전체를 얘기하고 요 한쪽만 얘기할 때를 조금거를 척자, 결국 걷는다, 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글씨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요게 갈왕자죠, 그죠? 갈왕자. 그래서 요것이 가다는 의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수가. 그래서 간다는 의미로 갈왕자가 된 겁니다. 요거 같은 자입니다. 그죠? 요것이 뭔 자라 그러면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그래서 간다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요거 좀 책받침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책받침, 그죠? 그것이 여기에 간다는 의미거든요. 요것은 뭘 얘기하노? 방금 배웠듯이 요게 좋은 거를 척자를 이렇게 세 개를 그린 겁니다. 요거에다가 요게 그칠 기자가 되는, 요것도 발이라 그랬잖아, 그죠? 발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결국 요것이 이제 발이라는 의미고 요게 간다는 의미고 발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시험 간다는 뜻으로 시험시험 갈 착자가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부수죠, 그죠? 간다는 의미죠, 그죠? 새가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짜, 결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발을 표시하는 것이 요게 뒤져올 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합니다만 요게 획이 여기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요게. 천천히 걸을 쇠자입니다. 요것도 다 요글씨도 다 이게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요런 것이 부수자로 나오면은 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은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집이잖아요. 그죠? 집이 없으면 사람이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관한 부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이 집면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뭐, 간머리 그러는데, 간머리라는 의미는, 그거는 정확한 부수자 명칭이 아닙니다. 그죠? 간머리라는 게 사람 쓰는 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간머리라는 게, 이게 집가자의 머리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간머리라는 겁니다. 저도 뭐 중학교 다닐 때나 간머리 그러면 사람 쓰는 갓의 머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간머리라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의 요 부분하고 위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게 집면자입니다. 이것은 뭐를 형상화한다고 그러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요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붕. 요 지붕을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집이라든가 뭐 그런데 당연히 이제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글씨를 한 자만 예를 들어 보면은 요게 집택자죠. 집택자. 요 부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 글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집택자입니다. 근데 요것이 요 점이 없는 요런 부수자도 있습니다. 요 부수자 이름은 뭐나 그러면 덮을멱자입니다. 덮을멱자입니다. 요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부수 의미가. 이거는 어떤 이렇게 뭐 물건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덮어놨다는 덮은 모습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예를 들면 이거는 요게 관자죠. 그죠? 갓은 뭐였어요? 머리를 덮어놓은 겁니다. 이거 덮어놓은 건데 뭐를 덮어놔요? 머리를 덮어놓은 것이 갓입니다. 그래서 덮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집과 관계되는 것이 요런 게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집음자입니다. 집음자입니다. 요거는 뭐를 형상화했노? 그러면은 이렇게 큰 담벼락이 있습니다. 담벼락 안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큰 담벼락이 높이 있다 보니까 이 집은 요 지붕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지붕을 얘기하고 이건 담벼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담장이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수도 집과 관계되는 부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곧자입니다. 곧집이라고 하면 창고를 얘기하죠. 창고도 집이잖아요. 그죠? 이게 수레를 놔두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어쨌든 집입니다. 요 부수가 나오니까 집과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집과 관계되는 거 문이라는 건 당연히 집과 관계되겠죠. 그죠? 문이라는 게 이게 문문자죠. 그죠? 집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문자가 나오면은 이것도 집과 관계되는 부수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열개자죠. 그죠? 뭐를 열어요?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닫혀있는 양쪽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문자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 이 집에 있으면 대문은 양쪽 대문이 큰 대문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문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집과 관계되는 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게의 호자입니다. 지게라는 것이 시골에서 우리가 짐을 질 때 지는 지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게라는 것이 외장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장문. 대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큰 대문에는 집이 들어가는 대문에는 문이 한쪽만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면 방에 보면은 다
방에는 이렇게 외장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방이 작기 때문에 문이 두 개가 없습니다. 옛날 집에 가면 문이 한 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상형화한 것이 이게 지게호자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요게 방방자죠. 그죠? 방방자입니다. 방방자입니다. 여기 지게호자가 붓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문과 관계되는 문에는 당연히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방에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이라든가 문과 관계되는 부수가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제사와 기중에 관계되는 부수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요것이 변으로 갈 때는 요렇게 씁니다. 그죠? 요렇게 쓰고, 변으로 갈 때는 요렇게 씁니다. 이것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다는 뜻이죠. 그죠? 보일 시자인데. 이것은 뭐를 형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단을 형상화한 겁니다. 제단. 요것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 제단입니다. 그러면 왜 보일 십자가 됐느냐? 제사를 지내서 공손히 지내면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힘이 우리 앞날을 다 가르쳐주고 잘 되도록 앞날을 보이게 해준다 그래서 보일 십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숫자로 나오면은 보이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부 다 제사, 제단이니까 기륭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것으로 그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제사 제자죠. 그죠? 제사 제자입니다. 요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에다가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는 제단. 요건 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륭이라든가 이거는 귀신 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입니다. 이거는 뭐를 형상화했노?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썼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이 귀신과 같다 그래서 귀신기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혼백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죠? 혼백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 혼백이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넋이라는 뜻입니다. 귀신과 관계된 글씨가 있던 부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넋백입니다. 혼백. 여기에 부수가 귀신 귀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말고 이제 사람 쉬워요. 짐승과 관계되는 부숫자가 또 많습니다. 짐승과 관계되는 부숫자가. 대표적인 거 한번 보자고요. 짐승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죠. 그죠? 소구자입니다. 이 소구자는 뭐를 이렇게 형상화 했노 그러면은 소의 뿔이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소머리입니다. 이게 뿔이고 소머리를 표시한 겁니다. 소머리. 그것이 이렇게 소구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소하고 관계되겠죠.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 소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소하고 관계된다. 소의 집이니까. 요게 아까 진면자라 그랬죠. 그죠? 요것이 우리 래자입니다. 소의 집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래자가 된 겁니다. 자, 소가 들어갔으면 이번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개견자입니다. 이게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죠? 개사슴독 변하는데 요게 개견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개의 옆모습을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개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옆모습. 개 모습을 그리면 그림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제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개의 옆모습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 당연하게 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수니까 글자도 개하고 관계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개구자가 이렇게 쓰죠. 그럼 이게 개견자가 나오면 아 이거 개하고 관계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 회자입니다. 벌레 회락하기도 하고 벌레 충이락하기도 합니다. 두 개로 이렇게 음이 납니다. 이거는 뭐를 형상화했노 그러면은 애벌레 모양을 그린 겁니다. 애벌레 모양을 그린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형상화돼서 글자가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뭐 별내라든가 그에 준하는 뭐 짐승 이런 의미를 표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게 뱀사자죠. 그죠? 뱀도 여기에 벌레 충자, 벌레 회자가 요 붓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말도 중요하게 요즘은 이게 뭐 말은 그냥 이게 승마하는 그냥 취미용으로만 쓰지만 옛날에는 운반수단이라든가 이게 다 이게 말로 했습니다. 그죠? 말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말맞자죠. 그죠? 이거는 뭐를 형상화했노 그러면은 요 옆에 이래 나온 게 말의 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기. 이거는 말의 네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이 네 개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은 말의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건 말의 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제가 말을 그리면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이건 당연히 말의 행동이라든가 말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글씨 예를 들어보면 말을 그리면은 달리는 게 가장 목적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말이 이게 말이 달린다 그래서 달릴 치자가 된 겁니다. 말맞자가 들어가면 아 달리는 거하고 관계 있구나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달릴 치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호랑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범호자입니다. 이게 호랑이의 요 머리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머리. 호랑이의 머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범호자가 부수자도 이랬지만 요게 범호자입니다. 이게 호랑이입니다. 그죠? 요게 범호자입니다.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 요게 뭐 부수가 여기에 있으니까 호랑이하고 관계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글씨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돼지 시자죠. 그죠? 요것도 돼지의 옆모습입니다. 돼지 옆모습입니다. 요렇게 돼지 시자에다가 앞에 육자를 붙이고 돼지 시자를 요렇게 쓰면은 요게 돼지 돈자죠. 그죠? 돼지 돈. 부수가 돼지 시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돼지하고 관계되겠다 생각하고 그 글씨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레와 짐승과 관계되는 것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런 글씨가 있죠. 그죠? 요게 벌레 치자입니다. 벌레. 요거는 고양이과 동물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고양이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그러면 뭐 호랑이도 될 수 있고 뭐 해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주 사나운 짐승을 표시할 때 이 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나운 짐승, 고양이과니까 사나운 짐승을 표시할 때 이 부수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 예를 들어볼까요? 요게 뭡니까? 표범이죠. 표범 표자입니다. 표범 표자입니다. 표범 사납죠. 그죠? 요 부수가 들어가면 짐승 중에서도 상당히 사나운 짐승을 의미한다고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구절 한 가지 더 하고 부수자 남은 거 몇 개 하고 오늘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 해석하면 뭐 간단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TV 토론 같은데 뭐 정치인들 토론한다거나 뭐 농객들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은 자기가 어떤 모르는 질문이 들어도 내가 막상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사람 습성이. 그냥 모르는 질문들 하면 내가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약간 좀 얼버무립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공자가 자로에게 이제 일러주는 얘기입니다. 아까 자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이게 깡패 기질이 있고 좀 이게 무사 기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로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하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또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뭘 하나 들으면은 바로 하려고 그러고 또 2개, 3개를 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격을 갖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 모르는 거가 있어도 이렇게 남미에 나서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좀 뭐 무작정이라 그럴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늘 자로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 성격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위나라에서 그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서 그 시체까지 그 저걸 막 당해 가지고 그런 아주 비참하게 죽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로가. 그래서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로인데 얘기를 했어요. 야, 자로야. 내가 너인데 오늘 일러줄 말이 있다.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자로가 너무 모르는 것을 나서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는 것은 이게 지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어떤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있으면은 안다고 그러고 굳이 모르는 거 내가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것이 아는 것이니까 네가 모르는 사안이 나오면은 모른다고 깨끗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어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 자로뿐만 아니고 경계를 한 거죠. 그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세상살이 할 때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이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논어 문자 중에서도 이제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부수 공부 나머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와 관계되는 부수가 있습니다. 기후. 이 비우자가 이게 비우자입니다. 그죠? 이게 부수자입니다. 비우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부수가 왜 중요하라고 하면, 기후와 관계되는 데는, 기후 관계는 무조건 이 비유자가 들어간 거는 기후와 관계되는 거는 다 비유자가 부수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눈이죠, 그죠? 눈설자도 기후와 관계되는 비유자가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기후와 관계되는 건데 다 비유자. 이슬도 그렇죠. 이슬 노자입니다, 그죠? 이것도 비유자와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설이 상자죠, 그죠? 다 비유자가 들어갑니다. 이 비유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일단 기후와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그 한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병과 관계되는 부수, 중요한 부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수입니다, 이게 병들어 기댈 역입니다. 기댈 역자입니다. 요거는 뭐를 형상을 했노 그러면은 이게 지금 침대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 사용하는 그 병상입니다. 그죠? 병상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요것을 세우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수로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수 들어가는 거는 모든 질병에는 다 이 부수가 들어갑니다. 이 부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병과 관계된다고 90% 이상이 병과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게 질병 그럴 때도 병질자에 병자입니다. 이게 질병이죠, 그죠? 다 부수가 여기에 병들어 기댈 역자가 부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곡식에 관계되는 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곡식에 관계되는 부수는 이것이 벼화자죠. 벼화자입니다. 요거는 벼가 요렇게 있으면은 벼 이삭이 이렇게 익어서 숙여진 모습입니다. 요게 숙여졌잖아요. 그죠? 요거는 벼 줄기입니다. 그죠? 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벼화자는 그냥 벼라 그럴 때는 벼화자를 안 씁니다. 그냥 벼라 그럴 때는 요 벼도자를 씁니다. 단순히 벼만 얘기할 때는 요게 벼도자입니다. 요거는 부수로 들어갈 때는 모든 곡식 명칭을 얘기할 때 요 부수를 쓰는 겁니다. 요 벼화자 부수를 쓰는 겁니다. 곡식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은 곡식 곡자죠. 그죠? 곡식 곡자도 요렇게 쓰죠. 그죠? 곡식 곡자. 여기 벼화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곡식 이름 나타낼 때도 요 벼화자를 씁니다. 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곡식의 총칭이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재물을 나타내는 부수가 있습니다. 화폐와 재물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개 패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조개 패자입니다. 이 조개 패자는 뭐를 모양을 따왔나 그러면 조개 모양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조개 모양을 따왔습니다. 이것이 만호조개라는 이름이 만호조개입니다. 이게 중국에 가면은 중국이 대륙지방이잖아요. 그죠? 대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다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남쪽에 가야 되겠죠. 바다를 보려면 대륙이 그 넓은데 남쪽에서 나는 조개 이름이 만호조개인데 그러면 상당히 귀하잖아요. 그죠? 저 남쪽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게 귀한 조개입니다. 뭐가 물건이라든가 그것이 귀하면은 그게 보배가 되고 가치가 나가잖아요. 금이 왜 귀합니까? 적게 나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화폐로 사용한 겁니다. 재물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개 패자가 재물이라든가 화폐라든가 이런 의미로 돈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당장 이 재물 제자가 조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재물을 의미한 겁니다.
있습니다. 재물, 재자입니다. 그죠? 다 화폐라든가 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나왔을 때 조개 패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과 관계되는 그런 부수입니다. 요게 닭유자죠. 이게 닭유자인데 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닭유자가 됐노 그러면은 우리가 12지지, 10천간 12지지에 닭을 표시할 때 그냥 이 글씨를 그냥 인용해 온 겁니다. 이게 닭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닭은 닭개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 의미를 하냐고 하면 이게 술병 모양입니다. 술병 모양. 술병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 뚜껑이 있고 이게 몸뚱아리고 그렇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과. 대부분 술과 관계가 있다고 그 글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당장 술주자가 여기 들어갔죠. 그죠? 물이고 술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술이겠죠. 그죠? 이게 술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와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새. 새는 요게 새추자죠. 요거는 뭘 형상을 했나 그러면은 그냥 새 모양을 이렇게 형상한 겁니다. 새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보면 꼬리가 좀 짧은 새라고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꼬리가 짧은 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새 중에서 작은 새가 뭔 새예요? 참새죠. 여기 참새 작자입니다. 쪼리가 짧은 새. 또 새 하나는 새조자는 이런 게 있죠. 이게 새조자입니다. 요것도 새의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제가 새를 잘 못 그려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죠? 새 모양입니다. 요거는 꼬리가 뭐 긴 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꼬리가 짧고 길고 그걸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새 할 때 이 새조자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기러기 홍자죠. 기러기 홍자입니다. 새와 관계되는 부수는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기러기 홍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과 관계되는 부수자가 있습니다. 가죽과 관계되는 부수자. 가죽과 관계되는 부수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죽 피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 혁자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다룸 가죽입니다. 다룸 가죽이라는 것은 가죽의 가공을 잘해서 다뤘다는 뜻입니다. 가공을 잘하는 가죽이랍니다. 요 가죽은 뭐를 얘기하노 그러면은 요 손이지 않습니까? 손을 가지고 이게 짐승의 가죽을 그냥 벗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털이 있는 가죽이죠. 털이 있는 가죽입니다. 가공이 안 된 겁니다. 털이 있는 가죽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털을 제거한 가죽입니다. 털을 제거한 가죽. 요거는 완전 가공한 가죽을 얘기합니다. 완전 가공 가죽. 처음에 털이 있는 것을 털 뽑아서 이게 가공 중에 있는 가죽을 얘기해서 요거는 가공 중에 있고, 요거는 완전히 가죽으로 쓸 수 있는 완전 가공된 가죽을 얘기합니다.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죽 피자는 상용어 한자에 붓으로 쓰인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글씨를 예를 들면 요거 신화자죠. 그죠? 신화자입니다.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뜻이죠. 그죠? 요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글 때 그는
나라 한자죠. 그죠? 여기에 가죽, 다른 가죽 위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이거는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햇살이 비치는 성이란 그래서 이게 한자가 된 겁니다. 그리 이 위자가 가죽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거는 둘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둘레. 여기에 보면 이런 어떤 성에다가, 아까 어그러진 천자 맞죠? 그죠? 사람이 발로 이렇게 뭐를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 주위를 돈다는 의미가 되고, 가죽으로 해석할 때는 이 가죽을 발로 밟아서 편편하게 해서 가공을 한다는 의미도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가죽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자, 가죽도 이제 마쳤고, 나머지 이제 한자 부수 제가 두 자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두 자는 한자 부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자 부수입니다. 중요한 부수고 헷갈리기 쉬운 부수입니다. 뭔 부수나 그럼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부수입니다. 지는 부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게 같은 의미랍니다. 요게 은덕부자입니다. 은덕부. 이건 고을읍이라는 뜻입니다. 고을읍이라는 뜻입니다. 부수가 요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는 단독으로 쓸 때는 요게 은덕이라는 의미고, 요자는 단독으로 쓸 때는 고을이라는 의미인데, 부수자로 쓸 때는 이 자로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요자로만 씁니다. 요 두 개로만 씁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부수자에.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은덕부의 은덕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흙덩이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수로 쓸 때는 이 부수가 좌측에 옵니다. 변에 올 때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우측에 올 때는 이 고을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언덕이라는 의미고, 이거의 위치가 우측에 올 때는, 우측에 오면 방이죠. 그죠? 여긴 변이고, 이 우측에 올 때는 고을이라는 의미, 좌측에 올 때는 언덕이라는 의미.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한자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거 대표적으로 한 자 보겠습니다. 요게 진칠 진자죠. 그죠? 진칠 진자입니다. 언덕에 수레가 쭉 늘여 있는 모습입니다.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수레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레라는 건 옛날에 전차 싸움할 때, 전쟁할 때 전차를 얘기하잖아요. 그래,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좌측에 왔으니까 언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드리는 뜻입니다. 또, 그럼 여기 그 우측에 왔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방이죠. 그죠? 나라방자입니다. 이걸 언덕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고을이라는 거, 고을이 큰 게 나라입니다. 그죠? 이건 고을이라고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만 나라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다른 거는 무수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왼쪽에 나오면은 언덕이라는 의미, 오른쪽에 나오면 고을이라는 의미는 하여튼 한자를 하는 동안은 잊어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 육자죠. 그죠? 이게 달월자입니다. 자, 이거는 요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것도 달월이고 요것도 달월인데 이것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틀린다는 뜻이에요. 이 고기 육자는 고기가 이렇게 네모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칼점 이렇게 낸 모습입니다. 그게 고기 육자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붓으로 쓰일 때는 왼쪽으로 달월이 온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왔을 때는 이것이 고기 육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에 공중에 뜬 달을 얘기 아니고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왼쪽에 올 때는 고기란 의미니까 사람의 신체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왼쪽에 이 달월자가 옵니다. 이 달월을 말해서 이걸 붓으로 얘기를 할 때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육이라는 것은 음이죠, 그죠? 고기라는 음입니다. 음인데 이 부수의 모양은 달월자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오른쪽에 올 때는 뭐예요? 오른쪽에 올 때는 말 그대로 이건 달로 해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와서 사람 신체에는 다 육달을 쓴다고 그죠? 이게 달월이하고 육달월입니다. 이제요. 그럼 이건 간을 얘기합니다. 간. 다 사람 신체는 육달월이 옵니다. 간자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요거는 뭐예요? 사람 폐죠, 그죠? 요거 폐. 요것도 육달월입니다. 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왔을 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건 초하루 삭자죠.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라는 것은 달로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기라는 육달로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의미가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달월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자에서 위치에 따라서 부수가 의미가 틀려지는 건 대표적인 게 요거. 특히 요것도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요거는 선생님들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요걸 기억을 아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한자 해석을 자체를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부수가 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한자 부수는 정확하게 알면 그 한자의 뜻, 한자를 배운 의미가 뭡니까? 음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자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거의 부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2시간에 대해서 마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중요한 부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2시간으로 부수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중국의 역사라든가 글씨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왜 설명을 하냐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자 본제 강의 들어가가지고 한자 설명할 때 이것은 각골문이다, 해서체다, 전서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한자 서체가 어디서 나왔고 우리 중국의 역사가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냥 강의 중에서 역사 얘기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